시간에는 221쪽입니다. 교과서. 광복을 위한 노력과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사진입니다만은 한국 광복군 결성식 후 한중 양국 인사들의 기념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이죠. 우리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기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지금 국기가 X자로 두 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국기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중국. 일본 국기일까? 중국. 중국? 근데 지금 중국 국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르죠? 저거 지금 현재 대만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국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중에 중국에서 공산당하고 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국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한 국민당이 지금 타이완 대만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대만 정부를 국민당 정부를 구성해서 이름이 중화민국이라고 돼 있고 지금 중국이 정확히 하면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돼 있어.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도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분단돼 있다. 국민당, 공산당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사진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국 광복군이 조직이 됐는데 지금 중국 인사들이 와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줬단 말이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과 한국이 같이 연대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이 광복군을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중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볼 것은 한국 광복군이 이제 창설되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또 여러 다른 이제 군대 단체라든지 부대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건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했었는가,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보죠. 1940년대 임시정부 등 나라 안팎에서 활동한 항일 세력의 투쟁 내용과 성과를 파악한다. 임시정부 등 항일 세력들이 추구한 광복 이후 새 국가 건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목표로 오늘 수업 봅시다. 1940년대에 있었던 항일 세력의 활동 내용을 같이 볼 텐데 우리 교과서 221쪽부터 볼 거예요. 먼저 한국 광복군이 형성된 내용을 같이 봅시다. 일제가 이제 1940년도에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을 막 공격을 해요. 점령을 조금씩 해 나가지. 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 할 것 없이 다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미국을 건들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을 건든 진주만 습격을 포함한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대 일본의 싸움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우리도 너희들하고 전쟁할 거다. 우리는 연합국 소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소속의 부대가 연합국의 밑으로 들어가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중국의 항일전선에서 심리전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심리전 활동, 뭐 정보전이라든지 이런 활동, 직접적인 전투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영국군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군부대를 요청을 해서 인도와 미얀마에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우리 부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미국과도 이제 협력을 해요. 그래서 국내로 진공하기 위한 이 국내 정진군을 조직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로 침투를 하기 위한 그런 특수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본이 좀 일찍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작전이 실패로 끝나게 됐죠. 원래 이제 9월 1일 날 침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가 봐요. 근데 8월 15일 날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의 차이로 우리가 투입을 못했죠.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부대가 사실 같이 움직여서 우리가 직접 싸워야 그래야 우리가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크게 발언권이 크게 세질 텐데 그러지를 못했고 연합국들이 그냥 오롯이 그냥 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작전 계획이 취소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은 좀 실패로 끝나게 됐다.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의용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단체 중에 기억나? 민족혁명당이라고? 네. 민족혁명당이라고 기억나니? 김원봉 세력하고 의열단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단체였는데 이 민족혁명당에서 만든 부대의 이름이 뭐였어요? 혁명군. 민족혁명당에서 만든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대였어. 그렇게 웃으면 내가 못 잘라. 조선의용대였는데 그래도 이제 민족혁명당의 단점이 그거였죠.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열단 계열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때 의열단 계열들이 이제 당권을 잡으니까 민족주의 세력들이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해 나갔다. 조소왕이라든지 지청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탈해 나갔다는 게 한계점이라고 했어. 그래서 임시정부도 이제 처음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지만 1940년도 충칭에 이제 딱 정착한 이후로는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잖아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이런 이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나뉘게 된다는 거야. 조선의용대가 나뉜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일부 세력들은 국민당이 조금 소극적으로 일본과 전투를 벌이니까 얘들하고는 좀 하기 힘들겠다.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중국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좀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들은 화북 지역으로 올라가요. 화북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중국 공산당 세력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전투를 계속 벌이고 또 일부 세력들은 한국 광복군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이제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간 세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을 이끌고 임시정부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이 세력들이나 그래서 김원봉과 이제 그 일부의 조선의용대들은 한국 광복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합쳐지게 되고 나머지 세력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화북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이제 손을 잡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호가장 전투라든지 반소탕전 이런 싸움에서 크게 전과를 세우게 돼요. 호가장은 지명이에요. 호가장이라는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한 거고 반소탕전이라는 것은 일본군이 이제 중국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크게 작전을 벌였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항해가지고 오히려 중국군과 우리 조선의용대가 크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소탕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성과를 거두어서 승리를 했고요. 이렇게 화북지역으로 건너갔던 조선의용대 세력들과 중국 공산당 세력들, 중국 공산당 안에 있던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이건 새로운 단체죠. 조선 독립동맹.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눠지는 거야. 조선 독립동맹 세력과 임시정부 세력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에 있던 한국 광복군이 굉장히 큰 규모의 부대 역할을 했고, 이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 의용대 세력을 이제 재편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조선 의용군입니다. 조선 의용군. 조선 의용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에서 조선 의용군으로 이제 바뀌었다.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중국 공산당 군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항일 전쟁을 전개했었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222쪽입니다. 222쪽. 자, 그럼 222쪽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조선 의용대가 이동했던 경로가 화살표로 나타나는데 파란색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한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지. 우한 뭘로 유명하지? 코로나. 코로나로 유명해져 버렸죠. 그 동네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우한에서 출발해서 러양으로 가서 둘로 나뉘죠. 그래서 러양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이제 그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제1지대가 내려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양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나중에 예난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조선 독립동맹 세력들. 우리 예전에 북한 정권 얘기할 때 북한 정권이 크게 네 세력으로 나뉜다 그랬지. 하나가 이제 빨치산파, 그 뭐랄까 유격대 세력들, 빨치산파가 있고 예난파가 있고 소련파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 공산당 세력이 있고 네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빨치산파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빨치산파가 정권을 잡고 나머지 다 수충되잖아. 근데 이 조선 독립동맹 세력이 예난파예요. 이 사람들이 김두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난파. 자, 다음 만주 일대에서 항일 유격 전쟁을 전개한 내용을 이제 볼 텐데 그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부대가 있었지. 거기 소속된 이제 한국인들 항일 유격대원들이 함경도 일대에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천도교도들과 함께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요. 1936년에 조직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가서 함경도에 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천보를 습격합니다. 보천보. 그래서 경찰 주재소라든지 면사무소 같은 데들은 이제 들어가서 파괴를 많이 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돼요. 국내 사건이니까. 국내 사건이라 이렇게 동아일보 신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오죠. 한자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죠? 네. 네. 교과서도 있어요. 네. 보천보 전투 보도한 호해 기사입니다. 이때 보천보 전투에서 이제 그 공산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동북 항일 연구는 1940년경부터 대부분 소련 영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도 같이 이제 소련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 항일 유격대원들이 이제 북한을 건설하는데 이제 큰 중심 세력이 됩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 얘들이 이제 그 빨치산파가 되겠고. 다음에 223쪽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가 임시정부를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그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걷어요. 그래서 재정 지원, 의원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재정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그 국제 정세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식 정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 별로 그렇게 뭐랄까 적극적으로 받아주진 않아요. 좀 외면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지원들을 했었다. 그래서 부대도 창설해 한일 국방경위대라고 해서 이른바 맹호군이라는 부대도 조직해가지고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밑에 있는 사진이 맹호군 사진입니다. 꽤 많이 조직돼서 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크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무장 동기론이 대두되고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제가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거야. 1940년대 이제 43년, 44년 이때가 되면 일본도 조금씩 기울어. 망해가니까 야 우리가 이제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이전에 뭐 카이로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선언들을 통해서 우리 독립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독립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여운형이 주도해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이후에 곧바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방 진짜 갑자기 왔잖아. 해방이 정말 갑자기 왔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깜짝 놀라게 누군가 왔다. 이런 거지. 도둑처럼 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갑자기 왔거든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와중에서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건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해방 전부터 건국을 위한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중앙과 지방에 이렇게 여러 체계적인 조직도 두고, 그래서 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또 단체와도 연대를 또 시도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은 224쪽에 있는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또 준비를 했어야 했나, 한국인들의 과제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일어납니다. 카이로 선언. 이거는 이제 중국, 영국, 미국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독립을 논의했던 회의예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콕 집어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콕 집어서. 그거는 이제 장제스가, 중국 총통 장제스가 가서 끝까지 건의를 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김구 선생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구의 요청을 받은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독립시켜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명문화시켰어요.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소련이 이제 대일전에 참전한다라는 비밀 협정을 이제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포츠담 선언이 이제 1945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포츠담 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여기서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 의해서 카이로 선언에서 밝혔던 한국의 독립 약속이 여기서 재확인됐다. 포츠담 선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가? 카이로 선언하고 포츠담 선언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지. 외교적인 성과예요. 근데 한국인만의 힘으로 이룬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지. 특히나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긴 했지만은 우리 국내로 지금 진공작전을 실패했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합국의 승리가 우리나라가 독립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요.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주변에 있으니까 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해서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국민 다수의 의지가 반영된 새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과제가 남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잘 됐나요? 잘 됐어? 우리 의지가 잘 반영된, 독립운동가들의 뜻이 잘 반영된 그런 국가가 건설됐나요? 아니요. 일단 남북이 갈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실패죠. 그것만으로. 하지만 이제 남쪽에 만들어진 국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을 두고 보면 또 그것도 잘 지켜졌나요? 그 나라만 봐도 그건 또 아니에요.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이 크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노력 안 했겠어요? 당연히 노력했겠지?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 좀 아쉽죠. 우리 225쪽을 보시면은 저번에 우리가 봤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이란 주제 탐구가 여전히 있죠. 우리 자료 1번을 봤어요. 저번에 삼균주의 얘기하면서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3가지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자료를 같이 볼 시간이야. 자료 2번.
조선 독립동맹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가지만 추려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번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을 수립한다. 그다음에 6번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며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 9번 국민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라고 돼 있어요. 삼균주의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번은 정치의 균등이지 보통선거 실시해서 민주정권 수립한다. 6번은 경제적으로 대기업들은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그리고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 경제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어. 9번은 의무교육제도, 교육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만든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 삼균주의에 이제 입각해서 만들어진 건국강령하고 조선 독립동맹에서 만든 건국강령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크게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다. 세 개가.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균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국가가 이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그런 국가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5쪽까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으로 갑니다. 2단원 31차시.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